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 매장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부지 선정에 관련된 우리가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매장용 부동산은 이 상가, 점포 등에 있어서 이 부지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즉 기존의 점포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신규 점포가 입주함으로써 우리가 회사 내에 우리가 수익이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죠. 자, 그럼 신규 점포를 선정할 때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이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이 기존에 있어서의 우리가 부지를 분석하는 단계죠. 자, 이 기존의 부지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점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점포,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가 속해 있는 지역 내의 인구수라든지 소득 수준, 1인당 평균 매상고 등을 분석을 해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이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 이 최소 요구치는 순현재 가치가 0이 된다. 이 최소 요구치,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돈이 들어온 거와 나간 것, 돈이 들어온 현재 가치, 나간 것의 현재 가치가 서로 같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것, 즉 최소 요구치를 우리가 파악을 한 거죠.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존에 이 점포가 속해 있는 여러분 기존의 점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시장을 우리가 만족시켜 주고 있는 도시인가 그렇지 않은 도시인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가 이 목표로 하는 시장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하겠죠. 이 두 번째 단계가 도시 분석에 있어서 할인 현금 수지. 자,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순현재 가치는 우리가 돈이 들어온 현재 가치죠. 그래서 이 순현재 가치는 이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돈이 들어오는 거죠. 현금 유입.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우리가 유출은 나간 거죠.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건데 이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은 추가로 신규 점포가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작으면은 기존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다. 이 기존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도시 분석 단계를 거쳐서 자, 이 도시를 이렇게 분석을 하죠. 이 도시 내에 이렇게 여러 개의 또 우리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각 지역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이 근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근림 분석을 통해서 이 각 지역에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 얼마냐,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추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여러 지역에서 하나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은 세 번째 이 근림 분석 단계에서 구한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액에서 첫 번째에서 구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뺐어요. 이 뺐을 때 이 가장 큰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상 근린 이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만약 이 각 지역에 있어서 순현가의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는 이 대상 점포의 경쟁 점포의 경쟁력보다 강한 지역을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내 어느 장소에 신규 점포가 들어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 부지를 선정하죠.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최대 수익
자,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최대의 수익이 우리가 창출하는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신규 점포가 들어서게 되면 동일 회사 내에 기존의 점포의 매출액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점포가 들어섰을 경우에 이 신규 점포가 속해 있는 회사 내 수익 극대화를 고려해서 우리는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단계를 우선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대상 부지를 선정하면은 이 대상 부지의 가능 매상고 얼마냐? 여러분, 가능 매상고 또는 잠재 매상고죠. 가능 매상고 또는 잠재 매상고, 잠재 예상 매출액을 얼마냐? 이 가능 매상고를 우리가 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 보면은 우리가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이 비율법이죠. 자, 이 비율법 우리가 또 15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자, 이 점포가 있죠. 이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인데 이 점포에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디에서까지 이렇게 찾아오느냐? 이 거래가 가능한 지역을 이렇게 획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지출 가능한 금액 얼마냐 추계를 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또 1인당 우리가 소득 수준을 또 인구 센서스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또 추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이죠. 자, 이 가게에 있어서의 1인당 우리가 소득 중에서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지출액 비중이 얼마냐 구해서 이 지역의 인구수를 곱하면은 가능 매상고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이 비율법입니다. 자, 이 비율법에 관련된 이 내용이 여러분 105페이지 밑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유추법. 유추법을 유사점포 비교법인데 유추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대상점포가 속해 있는, 자, 이 유추법이라는 것은 이 대상점포가 속해 있는 동일한 회사 내에 다른 유사 점포를 가지고 어떻게 그래? 이 지역의 고객이라든지 이 시장 지역을 분석을 해서 이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 유추법이라고 하죠. 또는 유비법, 유사 점포법이라고도 하죠. 유비법 또는 유사 점포법. 자, 그리고 우리 중력 모형이죠. 이 데이비드 우리가 허프 박사에서 나타난 중력 모형인데, 자, 이 중력 모형은 우리가 어떤 지역 내에 다수의 경쟁 점포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대상 점포에 있어서의 이론적 매상고 얼마냐 이 결정해 주는 걸 구하는 게 바로 이 중력 모형입니다. 이 중력 모형에 있어서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중력 모형은 이 실제 매상고, 우리가 이 실제 매상고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능 매상고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죠. 이 실제 매상고와 이 가능 매상고에 있어서의 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수정, 이미지 개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줍니다. 이 차이를 수정, 이미지 개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주면서 우리는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주는 방법이 바로 우리는 중력 모형이 된다. 그래서 이 각 점포에 대한 이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키포인트로 우리가 삼아야겠죠. 이론적인 우리가 가능 매상고, 그래서 실제 매상고와 이론적 측면에서의 가능 매상고, 이 차액을 조정해 주는 개수가 바로 수정 이미지 개수라는 것.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회귀 모형이죠. 자, 이 회귀 모형 또는 회귀 분석법인데, 자, 이 내용은 회귀 모형은 또 22회 시험에 출제했고 이 전체 내용은 1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회귀 모형은
우리가 통계적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 while equal 예를 들어서 A1, B1, X1, B2, X2가 있겠죠. 그럼 BN 이렇게 다중 회귀 분석 모형인데 이때 Y가 뭐냐? 종속 변수라고 하죠. Y를 종속 변수. 자, 이 종속 변수로서 대상 점포. 자, 이 대상 점포 12회 시험은 이걸 경쟁 점포로 출제를 했었죠. 대상 점포라는 거, 이 대상 점포에 있어서의 이 가능 매상고 얼마냐? 이걸 구하고자 한다. 이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 X1, X2, XN 이것은 이 Y 가능 매상고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독립 변수라고 하죠. 독립 변수. 뭐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뭐 인구수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예? 또는 뭐죠? 접근성, 가시성, 매장 이미지, 경쟁 점포와에 있어서의 우리가 경쟁 점포의 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독립 변수인데 이렇게 여러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을 회귀 모형이라고 하죠. 자, 이 회귀 모형인데 이 점포의 규모가 클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하고 점포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점포일 경우에는 이 체크 리스트를 우리는 또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이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사전적 예비 수단으로서 일명 보조 우리가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규모가 작은 점포를 분석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인데 가끔 이 가능 매상고 추계하는 방법이 지문에 또 출제되니까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공업지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이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이 나오죠. 자, 알프레드 베버가 나옵니다. 알프레드 베버에 있어서 1909년이죠. 이 베버는 1909년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공업 입지론을 주장을 하는데 이 베버는 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들죠. 수송비 또는 운송비라고도 하고 또 노동비를 또 인건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한 지역에 공업이 집중되는 형상인 집적력 또는 이 집적에 따르는 이익을 우리가 보는데 자, 이 요인 중에서 이 1909년 이 독일에서는 주요 우리가 운송 수단이 우마차다 보니까 이 베버는 공업 입지에 있어서 이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긴다.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긴다는 내용이죠. 예, 수송비를 가장 중시를 한다. 자, 13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했고 또 22회 시험에는 또 뭐를 출제했었죠? 22회 시험은 바로 이걸 출제했었죠. 뭐를 출제했냐 하면은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 그 지문을 또 22회 시험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는 이 수송비를 가장 중시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때 이 노동비, 이 집적력 이와 같은 다른 생산 여건이 일정하다. 예, 다른 생산 여건이 일정하다. 자, 다른 생산 여건이 일정할 때 우리는 바로 베버는 뭐죠? 노동비, 직접 이익과 같은 다른 생산 여건이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면 가정을 하는 거죠. 일정하다면은 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죠. 이 수송비, 운송비가 뭐죠? 최소가 되는 지점에 우리는 공업이 입지된다. 자, 이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한 학자가 바로 베버죠. 그래서 이 베버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최소 우리가 비용 이론입니다. 이 베버의 대표적인 이론이죠. 베버 이론은 최소 우리가 비용 이론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우리가 나온 거죠.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배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련해서 이 입지 삼각형이라는 용어가 나요. 배버의 유명한 이론이죠. 배버의 입지 삼각형인데, 자, 이 배버는 이렇게 이 삼각형 형태가 주어진데, 원료가 여러분 공장에 우리가 원료를 공급하는 원료 산지는 두 군데 있다고 가정을 하죠. M1 원재료가 있는 장소, M2 원재료가 있는 장소인데,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의 무게를 Y. 자, 이 P, 이 지점은 공장이다. 자, 그러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 가야겠죠. 자, 그럼 이 점이 시장이다. 시장 K. 시장인데 문제는 이 시장이고 여기는 원료 산지라는 얘기죠. 그럼 시장에서의 뭐죠? 제품의 완제품의 무게를 Z다. 그럼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이 거리를 우리 뭐냐? A. 또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또 운송되는 거리를 B. 또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라고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배버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거리에 뭐를 제품의 무게를 곱해주면은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이죠. 그러면은 A에다가 X, 여러분 A에다가 뭐를 곱한다? X를 곱해주면 되겠죠. 거리에다가 무게. 그러면 이건 AX는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M2 원재료의 무게와 거리 BY를 곱해주면 이것은 바로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이죠. 여러분 뭐 톤 거리, 킬로미터 거리, 톤, 무게, 톤, 이것은 비용 단위는 다 제거했습니다. 자, 간단히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딱 더해주면 이게 원재료 운송비죠. 자, 여기다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제품에 있어서의 무게와 거리를 곱해준 CZ가 바로 뭐가 돼? 우리는 제품 운송비죠. 자, AX 플러스 BY는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원재료 운송비, 수송비고, 이 CZ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제품 수송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즉 다른 생산 여건이 이 일정을 할 때 이 수송비가 최소, 이 총 수송비죠. 이 총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자,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총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공장은 이 삼각형 내부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바로 배버입니다. 배버. 자, 배버에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문제를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07페이지 보시면은 이 10번 문제가 있죠. 배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한,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최소 비용 이론이죠.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최적 입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고요.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가 노동비죠. 직접 이익을 제시하는데 이 중에서도 수송비를 가장 중시합니다. 자,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우리는 입지한다. 틀렸죠. 여러분이 수송비는 최소. 자,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고 또 수송비와 인건비를 비교하겠죠. 또 인건비가 또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되는 지점. 그리고 또 집적력, 집적이익은 또 뭐가 돼? 집적력, 집적이익은 최대입니다. 이익이니까 이 집적에 따른 이익은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되겠죠. 최소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등 비용선. 비용 등은 같을 등이니까 비용이 같은 선이다 얘기죠. 그래서 최소 수송비 P점이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 그러니까 여러분 요 P 지점이 공업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요 점으로 공업 위치를 이렇게 바꿀 경우에 수송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겠죠.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수송비가 같은 점들을 연결한다. 이 같은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이 같은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다. 이렇게 같은 점들,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이 곡선을 우리는 등비용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배버의 이론에 관련된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배버 이론은 가끔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하게 된 별표 우리가 2개를 한번 하는데 배버는 가끔 나오기 때문에 별표 2개를 가지고 기본적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또 전반적인 이 내용이 24회 시험에 또 출제했고 또 입지 삼각형에 관련된 내용이 또 1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배버의 이론인데 이 배버의 이론을 비판을 하죠. 자, 이 배버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 최소화보다는 우리가 수요 최대화죠. 시장이 확대될 비용 최소화보다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뇌쉬입니다. 그래서 이 뇌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 나오죠. 말 그대로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배버의 이론은 공간 원추 모형이죠. 자, 이 공간 원추 형태의 모형인데, 자, 이런 거죠. 원추. 자, 이런 모형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이 원입니다. 밑에는 원, 상권의 범위고, 요 중심, 밑에 있는 원의 중심이 바로 중심지인 뭐죠? 시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높이는 수요량입니다. 이 높이는 수요량. 자,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상권의 범위인데 밑에 원은 그럼 시장에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수요량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수요량 높이가. 그러면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량이 가장 많은 이 시장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바로 뇌쉬가 되겠습니다. 자, 뇌쉬에 대한 그러한 내용 우선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108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원료 지수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 배버. 자, 이 알프레드 베버는 원료를 크게 둘로 나누죠.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예를 물과 같은 이런 것은 보편 원료로서 수송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수송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 편제 또는 국지 원료죠.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인 편제 원료는 수송비에 영향을 이렇게 받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보편 편제 원료와 관련해서 개념을 알고요. 자, 그러면 이 배버는 원료 지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원료 지수를 이 제품의 중량에 대한 국지 편제 원료, 중량은 무게를 의미합니다. 편제 원료의 중량을 의미하겠죠. 자, 이때 M이 1보다 크다. M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국지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이 국지 원료,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국지 원료를 시장까지 운송해 와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원재료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산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디서 생산할까요? 바로 원료 산지에서 생산합니다. 그 원료가 있는 그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겠죠. 따라서 M이 1보다 클 때는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자,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인데 대표적인 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품의 중량이 줄어드는 감소 산업.
자, 제품의 중량이 줄어드는 중량 감소 산업이죠. 대표적으로 시멘트와 같은 시멘트 가공하는 과정에서 석회석이 부서지면서 포로 만들죠. 시멘트 포.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 대표적이고요.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이 뭐 통조림 공업이라든지 또 원재료 운송비가 제품 운송비보다 큰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M이 1보다 작으면은 국지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큽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제품을 원료 산지에서 생산하면요, 이 시장까지 운송하는 제품 운송비에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원료 산지에 입지해서는 안 되고 어디에 소비지 시장에 입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향형 입지죠. 소비지 또는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여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무슨 산업? 맥주, 청량음료죠. 맥주, 청량음료와 같은 중량 증가 산업 또는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 뭐 제빵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완제품의 수송비가 원재료 수송비보다 큰 산업이라든지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시장 지향형 입지입니다. 자, M이 1이면은 제품의 중량과 국지 원료 중량이 같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입지하든 관계없다. 자유 입지형 산업인데 대표적인 게 항공기 산업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이 있죠.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은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를 해야 되는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서 섬유, 의류, 신발 등이 대표적인 산업이죠. 자, 그리고 집적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집적은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형상입니다. 그러면 집적, 지향형 산업이 되겠죠. 집적,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이 되면요,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또 창고를 공동 이용하고 수배송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저렴하게 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이 집적 지향형 산업이죠. 수송비의 비중은 적게 들고 또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 경우에 대표적인 게 집적 지향형 산업. 이 벨기에 엔트워프에 있는 화학공장, 전 세계 화학공장이 다 집적되어 있죠.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집적 지향형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이 이 제주도에서 이 귤을 우리가 배를 가지고 귤을 목포에 가져왔습니다. 배를 통해서 귤을 배를 통해서 가져와서 목포에서 주스 공장에서 주스를 만들어서 철도를 통해서 전국에 각지에 뭐 철도를 통해서 수송을 해요. 이럴 때 목포는 이 배와 철도 수송 수단이 바뀌고 있어요. 이때 이 목표를 뭐죠?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이적 지점 또는 적환 지점이라고 해요.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 이적 지점, 적환 지점인데 이 이적 지점에 공업이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바로 뭐죠?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 또 다른 말로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용어 우선 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정통적인 입지 요인과는 관련 없이 이 최근에 새로운 입지 요인으로서 특히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도시 인근에 입지를 하는 그런 산업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요즘에 보면 여러분 IT라든지 정보통신 산업이 대표적인 이런 산업인데, 이런 산업을 우리는 탈족 산업이라고도 하죠. 탈족 산업. 이렇게 또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 보시면은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고 한다. 어떤 입지 유형의 도시가 적당한가? 기업 볼까요? 원료의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크다. 그럼 원료 산지에서 입지하면요, 제품을 시장까지 운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원료 산지에 입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에? 소비진 시장에 입지를 해야겠죠. 따라서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입니다. 기업은
니은 기술의 연관성이 높고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은 바로 지적 지향형 산업이 되겠죠.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죠. 우리 배버에 있어서의 공업 입지 이론이 최초라 보니까 배버에 관련된 이론이 자주 출제되는데 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이 배버에 있어서의 이 원료 지수에 관련된 내용 이런 용어들은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업 입지론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관련돼서 경제, 우리가 지역 경제 기반 이론 분석 그리고 도시에 있어서 내부 구조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